(1988년은) 특별한 해였습니다. Welcome, athletes of the world. 서울은 세계로, 세계는 서울로. 대통령 직선제로 제6공화국이 열렸죠. 저는 이제 평화적 정부양의 전통을 이룩한 민주국가로 커졌습니다. 참으로 우리 국민은 위대하였습니다. 그의 첫날 뉴스엔 이 소식도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실시됩니다. 노후의 일정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제도가 올해부터 실시됨으로써 안정되고 균형된 국민 생활을 보장받게 됐습니다. 88년은 복지사회의 원년으로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 전에도 도입이 시도됐지만 순탄치 않았습니다. 1973년 만든 법안은 세계 석유 파동으로 시행이 무기한 미뤄졌습니다. 복지국가를 내세운 5공화국도 국민연금엔 부정적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84년 초죠. 국민연금 얘기를 하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갑자기 이게 뭐야 하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30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이 고령화가 굉장히 빨리 진전되기 때문에 지금 연금을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한 사회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이제 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두환 대통령께서 한국은 이런 거 망해! 대통령이 소리를 팍 야단치는 소리가 대통령하고 뭐 싸울 수도 없고. 관료들의 기지로 국민연금은 가까스로 시행됩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그 대통령 되고 처음으로 유럽 순방길을 가는 거였습니다. 대통령이 기분이 최고로 좋을 때 그때를 딱 잡아서 오는 비행기 속에서 이걸 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굉장히 이제 탐탁하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기분도 좋고 이제 부총리하고 수석이 이제 이거 해야 됩니다 하니까는 그래서 결제를 맡았대.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우연이라고 그럴까요? 사회적 합의 없이 시작된 국민연금은 가입 대상이 확대될 때마다 진통을 겪으면서도 가입자가 늘었습니다. (2231만 명) 2018년에 최고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가입자가 줄고 수급자는 50년간 늘어나는 구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제도 첫 해인 1988년부터 국민연금을 낸 조성훈 씨. (5년) 전 퇴직을 하고 한 시민단체에서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내가 뭔가 쉬지 않고 뭔가 이룰 수 있다는 거. 그 생활비 보태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경제적 걱정은 크게 하지 않습니다. 처음 퇴직하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다시
국민연금이 100여만 원이 넘게 나오는 모습은 뿌듯하더라고요. 일단 100만 원이 넘게 내 가만히 앉아서 들어온다는 사실이 289개월 24년을 꼬박 납입해서 4년 전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달엔 113만 9천 원을 연금으로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5천만 원을 받으셨다고요? 네, 1년만 받으면 이제 혼자 그다음부터 남는 거네. 무조건 남는 상태. 조씨 연령대 수급자는 평균적으로 본인이 낸 보험료보다 3배 넘는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옛 동료. 퇴직한 후에 뭐 지금도 집에서 노는 거야 아니면 뭐 해? 하지. 뭘 하는구만? 그럼. 퇴직 후 쉬지도 않고? 쉬었어. 한 2개월 동안 쉬었을까? 그 다음에 일한 또. 퇴직 후 삶의 가장 큰 고민은 역시 어떻게 먹고 사느냐입니다. 막걸리값 해봤자 그 3,000원짜리, 빈대떡 5,000원짜리, 자전거들 해서 뭐 15,000원이면 서있어 잘 먹어. 15,000원이면. 그런데 그 중에서도 15,000원 서떡 낸 사람이 드물다. 조 씨의 회사 1년 후배였던 박종근 씨는 현재 매달 130만 원이 넘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주변 지인들에 비해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국력 공장도 만나고 고향 사람도 만나볼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로 얘기하는 건데. 높아요, 지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지가.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이들처럼 다달이 1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사람은 5%도 채 되지 않습니다. 네, 오셨어요? 네, 들어오세요. 76살 이재욱 씨. 사별하고 자녀 셋을 홀로 키워냈습니다. 자녀들이 용돈을 보내주지만 받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할 만한 게 없어. 가족사진 찍질 않아서 없지. 지금 여기 노후 대책을 많이 해가지고 노년에 자식들한테 기대지 않고 참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달달이 아들, 딸 셋이서 이렇게 진짜 저한테 엄마라고 엄마한테 진짜 좀 붙여주는 돈을 쓰려면 가시 돈 같아야 좀 마음대로 쓸 수가 없더라고요. 얘 나이가 그 당시에 한 10년만 여기에 노인 일자리 급여 27만 원과 기초연금을 보태 생활합니다. 10년 딱 채워서 부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국민연금은 13만 원. 미리 더 넣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민연금을 풀면은 고갈돼서 제대로 찾아서 쓰지 못하니까 들지 말자 하는 사람들이 여론적으로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 당시에 좀 더 대책을 세워서 노년에 쓸 수 있는 걸 마련했더라면 하는 그런 후회감이.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50만 9천 원. 한 달 최소 생활비 95만 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용돈연금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3분의 2는 아예 국민연금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연금액이 이렇게 낮았던 건 아닙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 보험료율 3%, 소득 대체율은 70%로 시작했습니다. 연금 가입 기간 평균 소득의 70%를 노후에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보험료는 사업자와 가입자가 반반, 각각 1.5%씩만 내면 됐습니다. 보험료율은 3%에서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처음에 이제 시작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종의 좀 꾀를 낸 거죠. 3%부터 시작을 하되 5년마다 3%씩 올라가는 거를 법에다 박았어요. 그때 이제 계산으로는 보험료의 15%는 최소 돼야 된다. 하지만 보험료율 인상이 쉽지 않았습니다. 1998년에 9%까지 인상한 뒤 2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도는 2007년. 노무현 정부는 보험료 인상과 소득 대체율 삭감을 함께 추진했습니다.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보험료율 인상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고 장관 때문에 부결됐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아니겠죠? 소득 대체율만 낮추는 반쪽짜리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소득 대체율은 매년 0.5%씩 낮아져 2028년에 40%가 될 예정입니다. 2007년에 그런 식으로 급여를 낮췄기 때문에 제도가 성숙해도 급여가 높아지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 제도라는 게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이 있고 설정된, 그리고 이게 적정소득보장이라는 걸 통해서 노후의 이제 빈곤을 예방하는 이제 그런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을 하는 이제 그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경험 자체가 가로막힌 거죠. 연금을 받는 노인들은 적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요구하며 조직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연금 수급자들이 단결하여 민주복지 사회를 만듭시다. 인간의 존엄성을 아는 사회, 개인에게 최소한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베이비 부모들이 지금 1년에 100만 명씩 나오는데 그분들이 갑자기 이제 연봉을 예를 들어서 보통 6,700 이렇게 받다가 갑자기 연금 100만 원도 안 되는 연금 한 5, 60만 원 이렇게 받는 그런 사람들이 돼버리면은 연금 빈곤자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분들의 권익과 그 연금 권리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호하고. 보험료는 덜 내고 소득 보장은 더 받고 싶다던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양대 노동자 단체들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보험료율을 올리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안입니다. 국민연금 급여 확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일정 정도 단계적인 보험료 인상안까지도 가입자 단체들이 먼저 선제적이고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거든요. 국민연금 제도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은 국민의 노후를 제대로 적정 수준에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거든요.
노동자들이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된 이래 한 번도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올리겠다는 게 없었고 이번에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합의를 했고 그만큼 지금 우리 사회에서 노후빈곤 문제나 소득부장 문제가 절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노동자들이 동의한다고 해서 보험료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를 나눠내는 사용자 단체는 여전히 보험료율 인상을 반대합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과연 보험료율부터 올리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하는 점에서 저희가 좀 다시 생각해볼 문제라고 본 것이고 순수 부담 주체이기만 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혜택은 보험료를 내면서 혜택도 보는 근로자들과 동일한 입장을 가져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보험료율 인상이 힘든 이유는 또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입니다. 연금기금이 고갈된다는데 나중에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 지금 더 내기는 꺼려진다는 거죠. 5년마다 정부가 실시하는 재정 추계가 그 근거로 제시됩니다. 2018년 671조 원인 기금은 2041년 1778조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들어오는 보험료보다 나가는 연금이 많아져 2057년엔 쌓였던 기금이 소진됩니다. 2068년엔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보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1.24배 많아질 전망입니다. 현재 제도를 유지하려면 미래 가입자는 보험료를 많이 내야 하죠. 한 2070년쯤 되면은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은 그냥 자기 임금 소득의 약 한 30% 수준을 보험료로 넣어야만이 국민연금은 지속 가능하다라고. 결국 이제 지금 어르신들은 행복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후손들 그다음에 손자 되시는 분들이 부담을 떠안게 되는 요소고요. 이게 바로 세대 간의 갈등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소득 대체율을 올리면 기금 소진 시기가 빨라져 미래 세대 부담이 더 커질 거란 반론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현 세대가 후한무치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후세대는 지금 세대보다 여러 가지 여건이 나빠질 텐데 보험료를 2배, 3배 더 부담할 수 있다고 지금 논의하는 세대가 주장하는 건 너무나 객관적인 타당성과 세계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은 조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소득 대체율을 올릴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보험료율을 많이 올려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적립 방식이죠. 2007년에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연금개혁의 기본 방향은 보험료는 2018년까지 12.9%, 그러니까 13%까지 올리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아무것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추구했던 연금개혁 방향보다는 훨씬 센 연금개혁안이 나와야 그때하고 유사한 그때 당초 예상했던 어떤 개혁 효과하고 유사한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가능한 빨리 올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보험료를 빨리 올려야 됐다고 2007년에 노무현 정부가 판단한 배경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배움 세대 규모가 아주 인구가 많습니다. 이 세대들이 초창기에 고급여 연금제도 혜택을 그대로 받은 세대입니다. 평생 낸 것보다 2배, 3배 이상을 받는 연금제도로 그냥 노동시장을 다 떠날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부담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당장 5년 안에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으면 기금 고갈을 피할 수 없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제도의 개혁이
빨리 2020년 정도에 일어난다면 보험료율이 한 15에서 20% 정도로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에 기금운용 수익률을 지금보다 한 0.5에서 1% 정도 상승시키고, 그다음에 국가 재정에서 1년에 한 3조에서 5조 정도 지원을 해준다면 이제 소위 얘기하는 완전 적립식, 그러니까 앞세대든 뒷세대든 보험료의 차이 없이 계속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한 걸로 나옵니다. 다만 이제 조금 더 기다리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2025년 정도까지 기다리게 되면 따라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완전 적립식은 이제 아예 불가능한 걸로 분석이 나왔습니다. 연금 전문가들은 보험료율 인상의 필요성은 대체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기금 고가를 기준으로 인상폭과 시기를 정하는 것에 대해선 반론도 팽팽합니다. 기금 고갈은 처음 살기부터 예정된 당연한 과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적자가 난다, 연금이 파탄난다 그러는데 원래 그거는 예상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제 그걸 적립을 쌓아가지고 그걸 해서 이제 경제 발전하는데 인프라스트럭처 뭐 사회 간접 자본 투자도 하고 뭐 이제 그런 걸 했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부가 방식을 해야 한다는 이론이 지금 다수 이론이에요. 국민연금은 기금 소진 뒤엔 더 이상 보험료를 쌓지 않고 가입자가 낸 돈을 수급자에게 바로 지급하는 방식, 즉 부가식으로 전환하도록 이미 설계됐습니다.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조치들은 부작용이 더 크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또 보험료를 더 많이 쌓는다라고 하는 거는 소비 여력을 더 줄이게 되는 거거든요. 한국 사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소비가 부족한 것인데 소비를 더 줄이게 하면 경제가 더 위축이 되잖아요. 그럼 보험료가 더 안 들어와요. 그럼 보험료가 또 부족하니까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지잖아요. 그러면은 보험료를 더 올려야 된다 그래요. 그럼 보험료를 더 올리게 되면 소비 위축이 더 와요. 그럼 기금 고갈 시점이 또 다가와요.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은 사적연금과 달리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연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펀드 매니저들이 많아요. 그 기본적으로 펀드 매니저들이 갖는 시각은 그거를 전체 시스템으로 보지 못하고 단순히 진짜 그 민간 펀드 운영하듯이 그 자체 수익률만을 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수익률이 가장 많이 나는 데가 어디예요? 부동산이거든요.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 자체는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전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전체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진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또 결혼 못하고 애 못 낳는다라고 하면 시스템 전체가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틀 안에서 생각하는 거는 해답이 없어요. 기금 고갈과 상관없이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은 지금 법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법조문을 더 명확히 바꾸는 개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연 지급 보장이 안 돼 있느냐? 법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위탁사업자다라는 말 자체가 이미 책임은 국가가 지겠다라는 말하고도 같은 단어가 되거든요. 법적으로요. 이미 명문화법은 이미 돼 있긴 해요. 국민연금 제도의 핵심 원리는 세대 간 연대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부양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오래 사는 그 장수 위험에 대해서 이제 집단적으로 부양을 하는 거고, 현재 노동 세대가 지금의 노인 세대를 부양을 하는 게 이제 기본이 되는 제도인 거거든요. 사실은 현 세대 노인에 대해서 부양한다라는 의미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그걸 내가 돌려받는다라는 의미보다는. 국민연금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기금이 아닌 노동 세대의 부양 능력이라는 겁니다. 노동 세대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면
사실 이 제도는 안정적이지 못한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 기금이 뭐 많이 쌓이면 안정적이고 기금이 고갈되면 불안정하고 이제 그렇게 볼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험료를 내는 노동 세대들의 그런 어떤 삶의 질, 성장, 그리고 고용률, 임금 수준이 어떠한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노동세대의 부양 능력으로 본 국민연금의 상태는 어떨까요? 우리 사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노동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소위 말하는 사각지대라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이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근데 향후에 이 사람들한테만 보험료를 걷어가지고 그 많은 은퇴 인구를 다 부양시키겠다라고 하면은 그 시스템 자체가 진짜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거죠. 김근원 씨는 11년째 같은 회사에 택배 일을 합니다. 처음에 입사했을 당시에만 해도 이제 대한통운하고 저하고 이제 직계. 그러니까 지금은 중간에 대리점이라는 게 껴있어요. 대리점으로 월급이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유니폼을 입었지만 택배 회사나 대리점 소속이 아닌 개인 사업자입니다. 안녕. 하지만 일은 회사가 정한 대로 해야 합니다. 수시로 보면서 내가 물건을 빠뜨렸는지 안 빠뜨렸는지 그걸 확인하고 해야 할 일과 결과는 회사 집배송 시스템으로 전송됩니다. 그 재계약, 대리점 재계약이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1년이나 2년에 계약되는데 그 재계약하는 평가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아까도 보셨지만 배송 뭐 출발 스캔율, 뭐 배송 완료율, 뭐 실시간 배송률, 뭐 특히 뭐 VIP 홈쇼핑사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그 시간대에 뭐 배송 출발한 시간대에 제대로 배송을 했는지 아니면 뭐 고객 클레임 건 뭐 해갖고 어느 수준 미달되면은 재계약 안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사업자라기엔 근로자에 가까운 특수고용 노동자들. 4대 보험에서 비껴나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같은 거 요구를 했었는데 항상 얘기하는 말은 너희들 개인 사업자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리고 이제 대리점이라는 게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대리점과 너희들이 해야 될 문제지 왜 회사에 얘기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그냥 발뺌을 해버리죠. 근데 왜 국민연금은 4대 보험인데 같이 요구를 안 하시나요? 그걸 진짜 무지죠. 몰랐죠. 개인 사업자라는 이유로 국민연금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사업자와 반씩 나눠내는 사업장 가입자와 달리 혼자 다 내야 합니다. 납부한 게 73개월이고 납부하지 않은 게 23개월 정도? 그러다 보니 지역가입자인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43%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습니다. 절반 가까이는 아예 국민연금에 가입조차 안 된 상태입니다. 하루 14시간, 주 6일, 유니폼을 입고 정해진 장소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 저희 일 같은 경우에는 사대보험도 안 되죠. 거기다가 퇴직금도 없죠.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번 돈으로 나중에 노후까지 써야 된다는 건데 그런 부분을 보면 깝깝하게 하죠. 이런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기초산 최소 166만 명으로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동이 트지 않은 새벽. 요양보호사 김씨가 출근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가 불편한 두 어르신을 위해 아침상을 준비합니다. 아침에 오면은 이제 그렇게 준비해놓고 씻겨드리고 또 식사하실 때 또 보조해드리고. 아침 7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일하지만 인정되는 근무 시간은 8시간뿐. 소속 센터가 둘로 나눠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고되지만 이나마도 다행이라고 여깁니다.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기면서 김 씨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됐습니다. 2년 전에는 일을 더 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습니다. 조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이건 맞지 않다, 더 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잘렸잖아요. 주 15시간 미만이라는 시간제 노동자에게 사업자는 4대 보험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를 피하려고 일부 노인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들은 근로시간을 쪼개는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일을 주시라고 한 센터에서는 일이 없어요 이러고만 있지 절대 일을 안 주시더라고요. 두 집은. 그리고 네, 그리고 시간도 주 15시 안 되게 주시고 항상 90%가 4대를 안 넣어준 센터들이 많아요. 등급한 사람들이 많은데 굳이나 이 사람을 써야 그냥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어르신이 원하지가 않네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저희들이 이제 일종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 거라 요구하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고. 상시적 고용관계를 맺지 못하는 시간제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가입 안 된 사람이 더 많습니다.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국민연금은 유일한 노후 대책입니다. 연금은 필요성이 있죠. 내가 뭐 돈을 많이 모아놨다면 굳이 이제 하루살이하고 비슷한 생활을 하는 거죠. 이렇게 벌어서 그냥 한 달 쓰고 그러니까 저축할 돈이 별로 없잖아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저임금인 여성들은 가입을 주저하게 됩니다. 돌봄과 가사노동을 하는 여성은 사업자와 반씩 내는 직장인과 달리 보험료를 혼자 다 내야 합니다.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아내는 자신의 연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경제적인 주 소득자였던 분이 이제 사망을 하시게 되면 유족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노령연금과 이제 유족연금이 플러스된 부분하고 내 연금하고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선택을 하게 돼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유족연금 쪽을 택하는 게 이익이라면 나는 이거 왜 낸 거야? 이거 버려야 된다고 느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박탈감을 호소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주위에 야, 너
전업주부면 들 필요 없어라고 아마 조언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혼란 때문에 사실은 본인의 가입을 이제 본인 임의 가입을 좀 망설이시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을 좀 많이 봤고요. 그러다 보니 남성 노인의 57%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반면 여성 노인은 그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어떤 사회보장제도라든가 임금체계라든가 노동시장의 기본적인 구조가 저는 이 생계부양자 모델로 설계되어 있는데 실제로 남성이 여성을 부양할 수 없는 구조잖아요. 이 지금 노동시장의 구조에서는 1인 1연금제로서 모든 인간이 독자적인 인격체로 어떤 국민연금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남성 정규직 임금 근로자가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 단위를 기준으로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노동시장이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국민연금 제도는 도전받고 있습니다. 사업장 가입자가 사라지고 새로운 사각지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한 세대가 지나도록 1363만 명, 국민의 42%가 제도 밖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먼 미래 세대의 연금도 퇴직 전 소득의 4분의 1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적연금이 모든 국민의 노후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구조를 다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금이라는 게 40년 불려면 40년 동안 안정적 직장 생활을 유지해야 되고 매달 기여금을 내야 되는데 이건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직장에 못 다니는 사람은 국민연금으로 배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노후소득이 가장 절실한 사람들을 배제하고 안정된 고용과 안정된 소득을 보장받는 사람들이 국민연금의 주 수혜자가 되는 이런 문제는 때문에 이제 역진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미래적으로 갈수록 이 납부한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고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힘이 떨어지게 된다면 사실 이건 국민연금의 제도 지속성 자체에서도 사실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생겨요. 국민연금의 입장에서 아니면 사회보험의 입장에서 연금 수급자들의 입장에서나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금 운용 수익률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제도 수익률을 이제는 좀 강조해야 될 때다라고. 용돈연금 꼬리표에 기금 고갈 우려, 넓은 사각지대까지.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지난 2007년 개정 이후 늘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에선 어떤 식으로든 개혁된다는 기대도 높았습니다. 소득 대체율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되시려면 그 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이게 그래서 설명드리는 거죠. 이것이 10%로 올리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어떤 비율로 올리느냐 따라서 이렇게 재원 대책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 설계만 잘하면 국민연금 이렇게 보험료에 마지막 전가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방안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득 대체율 인상을 주장해온 연금 전문가 김영명 교수가 청와대 사회수석이 되면서 기대가 현실이 되는 듯 했습니다. 보장이 될 것입니다. 내년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하지만 청와대는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는 소득 대체율 인상이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50% 대체율을 국민연금 보험료 증가 없이 해야 되겠다라는 대통령의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이론적으로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생각합니다. 정부는 개혁 방향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정부 출범 1년 반 만에 4개의 복수안이 발표됐는데 심지어 현행 제도를 그냥 유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만약 연금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4가지 안을 그냥 이렇게 던져놓는 방식이 아니라 그 4가지 안을 통해서 어떤 노사정이 어떤 합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역할을 하고 제안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그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죠.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10개월간 협의를 진행했지만 단일한 도출에 실패합니다. 공을 넘겨받은 국회는 정부가 책임을 회피했다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고 국민연금연구원 원장입니다. 이사장 생각은 정부 단일한 내놓을 수 없다는 얘기죠.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같은 정부는 4가지 안을 냈고요. 그러니까 4가지 안으로 끄시고 역할 끄시고 단일안까지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결정 결국 최종적 국회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장 생각이요. 저도 감사드리고 정부는 뒤늦게 단일안을 내겠다면서도 그 시점을 4월 총선 이후로 미뤘습니다. 저희들이 하나의 안으로 만들 수 있을지 지금 내부 토론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정리가 되면은 최대한 그 안을 내놓고 국회와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시간만 끌고 있는 사이 정부는 사적연금을 포함해 연금 구조를 다층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주택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를 위하여 가입 연령을 현재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퇴직 개인연금의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50세 이상에 대한 연금세 공제 한도도 200만 원 상향 조정하며 2020년 경제정책 방향 추진 계획 정부가 발표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 대책은 주로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67.3%로 통계 발표에 하지만 국민들의 1순위 노후 대책 수단은 여전히 국민연금입니다. 가입자 규모만 봐도 2배 이상 많습니다. 수익률도 공적연금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도 가계에선 공적연금보다 오히려 사적연금에 더 많은 돈을 넣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적연금 내실화는 뒷전으로 한 채 사적연금 강화에 집중하는 것이 보편적 노후소득 보장에 바람직한지 비판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사적연금의 조세 감면을 확대하는 건 사적연금에 돈을 많이 부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이제 혜택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누가 더 많이 부을 수 있느냐? 그 소득이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국가의 조세 감면이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하게 되는 이런 역진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다. 제 생각에는 사적연금에 대한 모든 조세 감면제도 다 철폐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들을 다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의 보장에 쓰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역할로 가야지 이 국민연금의 기능을 대체하는 형태로 가기에는 함량 미달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층화라고 하는 건 곧 계층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후소득에 대한 계층화 현상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을 잡고 국민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연금개혁의 탈정체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데 중립적인 기구, 중립적인 전문가들이 모여서 우리 사례 하나로 국민들을 설득하기 어렵다 그러면 아주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외국의 연금 운용 사례를 그대로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그 역할만 해도 연금제도의 어떤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좀 이끌어내지 않을까. 사회보험이 원래는 국민연금도 사회적 연대에 기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이 늦어지게 되면 결국은 돈 있는 사람, 고소득층,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별로 손해볼 일이 없어요. 근데 중산층과 저소득층, 청년들, 여성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방식으로 개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미래 세대입니다. 이들이 내는 보험료가 기성세대의 노후연금이 되죠. 이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 청년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청년들은 국민연금을 어떻게 생각할까? 저희 주변의 친구들도 그렇고 약간 저도 그런데 국민연금 굳이 들지 않고 나중에 받지 않겠다. 근데 더 내고 더 받으면 또 모르겠는데 더 내고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지 않냐라는 이런 불안감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좀 더 해소해 줬으면 좋겠고.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청년들 만나다 보면 그냥 국민연금은 매달 월급에서 일정 금액씩 빠져나가는 세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런데 또 국민연금이 내 노후를 보장해주는 유일한 수단이다라는 점에서 좀 우려도 가지고 있지만 좀 나름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는 이제 근로자들이 있고 근로자들을 이제 사용하는 저희는 이제 기업 입장이잖아요. 저희랑 같이 일을 많이 할 거면 아예 저희 정직원으로 등록하시는 게 어떻냐 그런 제안을 저희가 하거든요. 오히려 이제 근로자분들이 저는 세금 떼고 이렇게 나가는 게 너무 많아서 그냥 이대로 돈을 더 많이 받는 게 더 좋다. 자기가 알아서 지역가입자로 진행을 하고 그런 사대보험을 안 떼는 게 더 좋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제. 좀 다른 측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장님들 중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회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근로자에게 그런 것들이 이익이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권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사실은 근로자 잘 모르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가입하면 돈만 떼가는 거 아니야? 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현실인 것 같고, 그런 사회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방식이 뭔가 어떤 이윤 창출의 수단까지도 되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없진 않은 것 같아요. 국민연금 가입을 꺼리는 청년들. 국민연금을 자신들에게 불리한 제도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청년 세대한테는 저는 당연히 불리한 거고, 저는 제 아기가 있는데 우리 자식 세대한테도 되게 이게 우리가 짐을 지우는 건 아닌가라는 느낌도 있기는 해요. 미래세에게 불리한 제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지금 세대가 누리고 있는 경제적인 어떤 성과라든지, 그리고 교육, 그간 받았던 어떤 부모 세대로부터의 양육, 이런 것들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그 전 세대가 이뤄낸 것들이거든요. 앞으로 불가피한 보험료율 인상. 청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우리는 낸 만큼 돌려받고, 이게 우리가 낸 만큼 이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약간 신뢰도가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기금이 세팅이 되면 조세로 그걸 충당을 하게 될 텐데, 미래에 발생하게 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상상력을 넓게 놓고 바라보면 로봇이 많이 나와서 로봇세를 걷게 된다거나, 또는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더라도 그 플랫폼의 사용자들에게 뭔가 조세를 부과를 하는 방식이 생겨난다거나, 여러 방식의 조세 체계가 생겨나게 될 테고, 그게 비단 그냥 사람이 노동을 해서 발생시킨 소득에만 부과하게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상상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상상력만으로 미래를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험료를 차근차근 올려서 미래 세대가 갑자기 너무나 큰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그냥 어려움은 없도록 하자.
저는 사실 별로 동의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제 더 낸다는 건 사실은 이제 미래 세대가 더 낸다라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 낸다는 건 사실은 지금의 이제 은퇴를 앞둔 세대들은 이제 더 내는 기간은 상당히 짧잖아요. 그럼 더 받는 사람은 누구냐 했을 때 저는 여기서 이제 가장 결정적인 건 지금 은퇴하는 노인 세대에서도 국민연금 가입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다. 내가 좀 더 노동시장 내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었다라는 것이 노후에도 이어지는 것. 이것이 어떤 좋은 방식인가라는 거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한 것 같고 사실 그렇게 봤을 때 현재 노인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국민연금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는 많은 논의나 질문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세대 간 연대로 운영되는 국민연금. 세대 간 합의는 필수 조건입니다.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했던 이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됐을까요?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기금 고갈로는 이게 기금 자체가 진짜 떨어져서 국민연금을 이제부터 지급 안 하겠습니다라고 정부가 하는 상황이 아니라 이 기금 고갈이 되기 시작할 때 국민연금의 기본 원리인 세대 간의 연대나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방식으로 갈 거냐. 그런 정치적 합의가 유지가 될 거냐, 사회적으로. 요게 저는, 흔들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노후에 대한 리스크를 사회적인 연대로 어떻게 풀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동의가 되는, 다수의 사람들이 동의가 되는 방식으로 어떻게 제도를 설계할 것이냐. 이런 방식으로 좀 논의가 돼야 되는데, 사실 기금고갈론 얘기가 나오면은 되게 좀 양쪽의 논쟁이 다 답답한 거죠, 사실은. 독일에서는 좀 사회적 대화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국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영화제라는 형식을 빌어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해보기도 하고 또 일단 토론의 횟수도 우리나라와 정말 다르게 100회도 훨씬 넘는 그런 횟수의 토론회를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모으고 그게 충분한 수기의 과정과 토론을 거쳐서 합의를 도출해내기를 원한다면 지금과 같이 단시간에 어느 정도의 이제 지식을 가지고 들어와야만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좀 더 열어놓고 개방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서 그걸 관철시켜내야 앞으로 미래 세대도 참여할 수 있고 자기의 문제라고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